안녕하세요, 빈동님들. 조수빈입니다. 저희가 새해 들어서 인터뷰 코너를 강화하는데 첫 손님을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연말 연초면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이분을 모셨습니다. 2024년의 트렌드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책. 우리 이수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녀 박사님. 그렇게 네. 소개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다 아시지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네.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소비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사님인데 저랑 대학교 후배시더라고요. 네, 선배님. 작년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너무 예쁘셔서 이렇게 예쁜 박사님이 있구나 해서 야 우리 채널에 그분 모셔라. 예쁜 분 모셔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약간 아나운서 같이 생기셨어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외모 칭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약간 되게 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그 트렌드를 미리 내다본다는 게 사실 저희 같은 비전공자들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떤 데이터들을 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걸 해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요. 정양 연구가 있고 정성 연구가 있는데 정성 연구는 이제 인터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요. 사실 소비자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요. 이게 정성 연구라고 한다면 정양 연구는 말 그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요. 빅데이터도 저희가 많이 보고요. 네. 이렇게 수치화돼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것 그리고 분석하고 이게 거의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꺼운 책 중에서 네. 우리 이수진 박사님 어떤 그 부분을 담당하신 건가요? 이게 로테이션이 돌아요. 아, 그래서 좀 다른데 올해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데 분초사회 열심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트렌드를 미리 내다본다는 거, 뭐 보람되는 것도 있고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하나씩 얘기를 해주신다면. 보람된 점은 아무래도 그 관심도를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예측서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저희는 약간 선도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는 전신이 어쨌든 소비자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게 학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저희는 선도해 나가는 네. 역할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데 좀 불안하고 어려운 파트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만큼 높아진 관심도 때문에 책임감. 네,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게 연말이 되면 한 11월부터 미친 듯이 읽으시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꼭 참고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특강 같은 걸 할 때 기업체도 많이 가시잖아요. 기업에서 어떤 니즈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기업들은요. 관점이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 섹터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조사 하면은 정말 그 제조 영역에만 깊게 파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통섭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영역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점에 또 역시 문제인데 공급자예요. 그러면은 계속 하다 보고 잘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면은 관점이 굉장히 공급자 지향적으로 네. 귀결될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소비자학과잖아요. 소비자는 이렇습니다. 네, 소비자는 돈을 이럽니다. 벌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네. 소비 심리는 이러합니다. 아.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해주면은 네. 새로운 생각을 많이 여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이게 것 되게 같아요. 좋은 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규정을 지어주니까 되게 좋았고 이게 영문판도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네, 아무도 네. 안 보시고. 저는 영문판 한번 사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빈동님들도 이게 굉장히 고급 영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외 친구들 만났을 때도 너 올해 트렌드 뭔지 아니? 굉장히 있어빌리티 할 수 있는. 이것도 있어빌리티도 예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만들었던 단어였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빈동님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트렌드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앞부분이 지루하셨던 분들은 제가 타임라인 적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은 어떤 조어를 할 것인가가 늘 관심사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드래곤 아이즈. 예. 네. 드래곤 아이즈. 이게 어떤 걸 고려해서
일단 뭐 청룡 영화제랑 관련이 있는 건가?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진짜 청룡의 해예요. 예. 내년이 굉장히 성스러운 해죠. 그런데 올해 저희가 드래곤 아이즈라고 했던 건 활용점정이라는 뜻이죠. 우리 정말 그 용의 마지막 눈을 완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었으면 좋겠고 인간이어야만 하고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저희 귀결에 사실 드래곤 아이즈라고 이번에 표제어를 선정했던 건 사실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건데요. 얘가 약간 좀 마지막에 조율을 해주지 않으면은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맞아요.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인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인간적인 판단이 중요하구나라는 결론 하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이 청룡의 해인데 그래도 용이 무엇이냐? AI가 만드는 세상인데 거기에 눈을 딱 찍는 건 인간이어야 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이군요. 사실 이런 조어를 만들어내고 이게 또 알파벳 다 배열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명명을 한다. 어떤 걸 규정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게 우리가 느끼고는 있거든요. 다들 느끼고는 있는데 그게 딱 뭐 단어로 규정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를 꽃이라고 불렀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역시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그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러 면모를 고려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딱 쉬워야 되고. 네, 쉬우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야 되고 그래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게 이 만드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2024년 드래곤 아이즈는 AI가 만드는 용 세계에 인간이 점을 찍는다. 네, 맞습니다. 눈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AI 앵커가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 목소리도 네이버에서 AI 보이스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좀 내 먹거리를 내가 갉아먹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AI가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트렌드를 더 잘 알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올해 선정한 키워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간이죠. 시간. 네. 시간인데요. 우리 이수진 박사님이 쓰신 부분 다 같이 썼습니다. 분초사회. 네.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 시가 아니라 분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을 잘해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예를 들어 우리 온라인 화상 채팅할 때도 야 3시 15분에 만나. 이게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시간적 운용 단위가 시가 아니라 분초인 건데 이게 사실은 시간적 운용 단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예를 들어 조선시대는 시간적 운용 단위가 2시간이었대요. 인시, 축시, 자시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조금 여유로운. 네, 좀 시간을 길게 보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는 분초라는 거는 또 시와 다르게 더 라이프 스타일이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번에 분초 사회라고 명칭을 부여한 거고 근데 이거를 이 분초 사회를 생각하게 된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컨텐츠 소비와 관련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아나운서님은 어젯밤에 유튜브 보셨겠죠? 제 채널만 봅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많이 보죠, 저는. 그렇죠. 네. 우리 아무래도 이제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니까 그럼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보실 때 혹시 몇 배속으로? 저요. 1.5배속 어떨 때 2배속까지. 2배속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예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야, 너 스포일러 하지 마. 나 귀 막고 막.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젠 오히려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오히려 그 배속으로 돌리면서 보는데 제목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되죠. 결말 포함. 맞아요. 요약본으로 보는데 네 결말 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컨텐츠를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봤는데 결론은 뭐 OTT에서 확인하십시오. 막 이러면은 표정이 다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프로를 예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론이 영화는 다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요즘에 요약해주는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봐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2배속으로 봐도 그게 느껴져요. 그 스토리가 와닿는 거여서 아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했는데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트렌드다. 네. 그리고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또 많이 바뀌어 있고 사람들의 인지적 단위도 많이 바뀌어 있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기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1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화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된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FOBO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Fear of Better Option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으면 어떡하지? 이 선택 장애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게 사실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상황에서 분초 사회는 그냥 단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그럼요. 그렇죠. 왜 해외 여행 가면은 랜딩 하기도 전에 버클 다 풀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한국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되게 실패하고 싶지 않고 너무 선택할 게 많고 선택한 것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버리는 이 선택에 따른 그 불안이 높아서 이 분초 사회 속에서 그냥 단지 빨리빨리가 아닌 선택의 효율을 굉장히 극단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다의 극단화로 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그쵸.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단어기도 합니다. 분초 사회라는 게. 사실 저도 슬프기도 하고 위기도 있고요. 문제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만큼 뺏기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정말 화제가 많이 된 책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제목에 요한 하리란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빅테크사들에게 우리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좀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키워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심리에 대해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분초사에 들으니까 딱 떠오른 인물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모든 그 시간을 5분 단위로 운영을 한대요. 근데 심지어 데이트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넘지 않는다고 정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지면서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인터뷰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나와주세요. 자, 그래서 시간이란 키워드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디토 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분초 사회랑 연결이 되는 건데 되도록 빨리 실패 없이 선택하려는 거. 디토. 네. 디토가 어떤 뜻인가요? 디토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아나운서님? 디토. 네. 디토? 누구지? 너 모르는데? 뉴진스? 편집 안 할게요. 아니, 다 알지. 너무 찐 터졌다. 네. 그런데? 네. 혹시 사랑과 영혼 생각나시나요? 알아요. 네, 보통 여기서 연령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디토 하면은 사실 뉴진스가 떠오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하 동문 나도 그래 라는 뜻이죠. 사랑과 영혼에서 남자 주인공이 I love you 하면 나도 그쵸. 이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디토라는 거는 이하 동문이라는 건데 디토 소비라는 건 결국 나는 너가 사는 거는 정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 살게.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특히 분초 사회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선택권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나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냥 따라 사는 성향. 그래서 디토 소비. 이해돼요. 저도 예전에 물건을 살 때는 막 최저가 비교해보고 샀었는데 제가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저도 바쁘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인플루언서나 맞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왜 여기서 물건을 사냐, 뭘 믿냐 했는데 나름 다 각자 브랜드가 돼 있어서 엄청난 팬들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디토 소비랑 연결이 되는 거죠. 매우 연결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은 중요한 게요.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성이에요. 근데 이 전문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정말 공식 기관에서 뭐 소비자원에서 막 인증받아서 재미없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올리브영에서 2년간 아르바이트한 알바생이 추천하는 뷰티템. 맞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전문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설령 조금 비싸더라도 비쌀 수도 있지만 그 시간도
동안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고 싶다. 네. 이 얘기가 조금 이따 다시 나오는데요. 이번엔 스핀오프 프로젝트도 시간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스핀오프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금 뭐 약간 패러디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틀어가지고 다른 맞아요. 콘텐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어떤 걸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스핀오프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원작이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스핀오프는 단연 조금 잘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초 사회 속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약간 프로젝트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스핀오프성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뭐 요즘 개인들도 사이드 프로젝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뭐 엔잡이나 부업이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서 뭐 대리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운전을 잘못하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가진 원래의 역량이 있죠. 저의 원래 핵심적인 역량. 여기에서 파생돼서 제가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에 도전하는 게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와 엔잡, 부업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한데 제가 아무래도 뭐 지상파나 뭐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 활동 많이 하다가 유튜브로 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처음에 시작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스핀오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대표적이죠. 빠르게 선도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업에서 만드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식품 회사들이 이런 걸 참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출시했던 성공한 그 식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살짝 변형을 해서 뭐 사이즈를 크게 한다든지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말을 해도 되나요? 여기서 말을 해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출시된 그 전보 도시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락 그거는 다 아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하고 또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좀 재밌게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 바로 식품 영역인 게 왜냐면은요 식품 업계는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생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 기획을 하고 제품 생산을 들어가고 이 모든 절차가 사실 다른 제조업계 대비는 조금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핀오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래요? 이런 걸 하면은 지금 뭐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 같은 데서 조금만 비틀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잖아요. 사실 웬만한 건 다 발명이 됐고 다 나왔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즘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기가 너무 상시화되어 있어요. 특히 요즘에 비상 경영 체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 시기에 더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물가 24년도에 한국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저희는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지금 기업들에겐 혈안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가 하나 더 뽑아봤는데요. 돌봄 경제라는 게 있어요. 돌봄 경제.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돌봄을 실현하고 계시죠. 우리 그런데 이게 경제적 가치가 조금 인정을 받아야 된다. 돌봄이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저자로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단연 그냥 24년도만의 키워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더욱 이 돌봄의 가치는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적으로 더 필요가 될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40%에 육박하고 그리고 나도 엄마도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돌봄이라는 것이 그냥 비단 복지처럼 뭐 여성, 뭐 아동, 약자, 뭐 노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차원을 넘어서 물론 네. 거기도 중요하죠.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 거기에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돌봄이 필요한 시대로 나가면서 이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면서 복지 차원을 넘어선 개념이 될 거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사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보는 사례가 뭐였냐면은 혹시 상담 약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진짜 그 약국의 그 공간이 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조하는 그 공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약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도 받으면서 약간의 이제 고령층 감성적인 네, 그런, 와서 사랑방처럼 예.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중요한 게 사실 약국은 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위에 치과가 어디 있고 맞아요. 병원이 어디 있고 맞아요. 1층에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 공간에 약간 상담이 기능이 있는 약국을 생각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 동네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봐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우실 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요즘 트렌드, 젊은 트렌드를 좀 짚어볼게요. 네. 사실 자꾸 이런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눈이 제일 반짝반짝해지고 그죠? 말이 통하고 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트렌드. 첫 번째 육각형 인간. 네. 육각형 인간? 몸이 육각형인가요? 어머나 육각형 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육각형 네. 인간이 뭐냐면요. 정말 외모도 뛰어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모든 항목 뭐 꼭 6개는 아니더라도 모든 항목에서 약간 다 만점에 가까운 사람은 육각형이래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찌그러지지 않고 네네네. 거의 이렇게 예쁜 육각형이 딱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단어를 착안하게 된 거는 육각형 아이돌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육각형 아이돌 BTS 정국이 제일 많이 오래 꼽히고 있었던데 그럼요. 그런데 이 그 육각형 아이돌이라는 말 속에 저희가 사실은 집중하고 재밌게 봤던 현상이 뭐였냐면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외모뿐만 아니라 집안이 많더라고요. 네,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요,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선망. 이게 육각형 인간 안에 물론 완벽한 인간상에 대한 추구도 있지만 예. 그 안에 이미 얘는 완전체니까 되게 진짜 존경받거나 혹은 내가 존중해줄 만한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 게 좀 너무 강박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 사실 문제도 많습니다. 음. 이게 그냥 단지 요즘 젊은 소비자들이 귀엽다, 재밌다 이렇게 인지하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보고 논문을 읽어도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거의 U자 형태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계룡이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 이 사람들도 나의 이 세대 내에서 계층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학교에 계시니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막 얘기를 하면서 저 6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대 다닐 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집안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지방 수재들 있잖아요. 거기가 서울대 입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가보면 캠퍼스를 가보면 물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데 인물 좋은 애도 많고 또 알고 보면 요즘에 그 통계적으로 강남 쪽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육각형 인간에 대한 어떤 왜곡된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드는 역할이 된 게 아닌가. 네, 사실 맞아요. 제가 그거를 딱 표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거의 맞고요. 지금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좀 변화가 보입니다. 이제 서울대라는 그 특성상 아무래도 공부를 오래 해온 친구고 잘해온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좀 예전 대비 원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받아온 아이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육각형 인간이 어떤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은데 좀 지나치면 AI 같은 인간들만 많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좀 듭니다. 네. 이번 도파민이란 단어가 있어요. 도파민. 네, 네. 도파민이 아니고. 민. 요즘 도파민 도는 일 없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딱 좋은 표현이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farming이에요. farming. 농사를 짓는 거죠. 아, 도파민. 네,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뭐를 도파민을 이런 뜻인 거죠. 도파민 돌게 한다. 네. 사람의 재미를 추구한다는 맞습니다. 뜻인가요? 재미도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도파민은 가장 중요한 기제가 그거잖아요. 이제 동일한 자극에는 잘 반응이 안 된다. 아, 새로운 거. 네, 항상 좀 새롭고 근데 요즘에 제가 뭐 쇼폼이나 릴즈를 보면서 딱 느낀 게 있는 게 얘네들이요 약간 근본이 없어요. 무근본이에요. 약간 왜 하는지 모르고요. 다짜고짜 하죠. 네. 왜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어떤 그래도 컨텐츠를 보면 맥락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파민을 충족시켜주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새롭고 보지 못했던 하나 넘겼는데 또 새롭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아까 그 요한하리라는 책 그 도둑맞은 집중력에서처럼 우리를 계속 여기에 머무르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아, 네. 어떻게 분초 사회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살다 보니까 그 재미조차도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심리. 또 이걸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연결을 해보면 유튜브 컨텐츠가 예전에는 굉장히 긴 컨텐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유튜버들이 쇼츠를 제작하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있어요. 쓰시죠. 유튜버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머무르길 싫어한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컨텐츠 굉장히 길게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사회일수록 아날로그 영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만은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짧더라도 그 짧게 표현하는 것의 문제지 사실은 내용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선택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날로그 영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이트까지 얻어갑니다. 이번 단어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네. 좀 어려운데요. 네, 뭐 어렵나요? 그냥 요즘 그 아빠들이 굉장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이것도 진짜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왜 저출산 진짜 심각하잖아요. 0.7명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 문제, 뭐 부동산 폭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론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남성분들도요 결혼할 결심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애를 키우면 제대로 잘 키워야 된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네. 다정하기도 해야 네. 되고. 그래서 육아형 인간 속에서 사실 아빠들도 좀 고군분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용기 내세요. 이렇게 셀프 토닥토닥. 요즘 남편 없던 아빠랑 살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해야 돼. 그죠?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키워드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기업이나 정부에서 좀 전략적으로 주목할 트렌드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건 알겠어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아나운서님도 최저가 탐색 요즘 좀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다변화돼서 그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진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지만 날카로워지고 있지만 사실 가격이요 너무 뭐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0만 번 바뀐대요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가를 사실 탐색할 그게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실제로 역량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게 고물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다변화된 가격 전략을 반대급부로 또 추구하는 공급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역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딱 짧게 한 가지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루나 X라고요. 되게 재밌는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홀이 한국 최초래요. 6홀부터 시작돼요. 6홀, 12홀, 18홀, 24홀. 그래서 이렇게 24홀 전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중에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가격을 좀 덜 내고 6홀만 돌면 되죠. 근데 어떤 분은 당연히 다 하고 싶고. 네, 다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렇게 선택권을 다변화시켜 주는 게 요즘 고물가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러다 보니 생각합니다. 가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요. 엄청 다변화되고 있고 이거를 서비스의 프로세스 단계별로 굉장히 쪼개서 나누어서 이 세분화시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까 그 루나엑스 사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완전 노캐디
시스템이에요. 근데 돈을 일절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카트가 알아서 다 책정을 해줘요. 그래서 돈을 최소 다른 골프장 대비 60%에서 70%까지 세이브해서 할 수 있거든요. 최저가이죠. 최저가이기도 네, 하네요. 네. 그렇게 대신 내가 선택을 하죠. 뭐 나는 거기 가서 다 돌고 플러스 뭐 사우나도 하고 싶어 하면은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제 돈을 지불하겠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바쁘다 보니까요. 이렇게 뭐 조금 싸게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그 찾는 시간 동안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명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게 약간 푼돈을 아껴봤자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바뀌지가 않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번엔요 리퀴드 폴리탄. 네, 폴리탄이 무슨 도시 맞습니다. 예. 네, 리퀴드 액체 폴리탄 도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희가 관찰을 했을 때 이 타 지역, 뭐라 해야 될까요? 타향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리퀴드 폴리탄 이렇게 만든 키워드인데요. 네. 이 리퀴드 폴리탄이 저희는 예를 들어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숙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 굉장히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었던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더현대 서울 다녀오셨나요? 네. 거기 가보면 제가 개점 초기에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같이 연구를 했는데 재밌었던 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소비자를 엄청 관찰을 해봤더니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백화점에 캐리어를 끌고 오진 않잖아요. 잘. 근데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 삼아서 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방문객들의 비중을 좀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은 좀 물론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요. 30%가 서울 수도권이었고요. 70%는 전국 각지였어요. 이게 핫스팟이 되니까 일부러 네, 구경이 네, 오는 네. 거군요. 특히 더 초기에 더 그랬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예전에는 막 상경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조금 유연해지신 거죠. 아니 워낙 교통도 잘 돼 있고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어디 살아도 내가 지금 당장의 트렌드를 너무 빠르게 알 수 있고 솔직히 예전에는 어느 동네 내리면 옷차림이 달랐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게 근데 약간 지역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덜해졌거든요. 근데 동네마다 엄청 또 심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 요즘에 청담동 패션이 있고요, 뭐 성수동 패션이 있고요, 뭐 압구정 패션이 있거든요. 네. 홍대 패션이 있고 요즘 애들 갈 때마다 그거 다 TPO 맞춰서 가야 된대요. 오늘은 뭘로 하신 거예요? 네, 성수로. 오늘 청담동 같은데. 아니, 이거는? 나름 네. 성수. 성수동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리퀴드 폴리탄 서로 유동적으로 연결이 됐다가 또 언제든 이동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은 좀 유연해졌는데 오히려 동네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 키워드가 나왔는데 관통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바뀌고 있는가, AI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생성형 AI들. 네. 그 이번에 영어 또 혹시 그 챗 GPT한테 네, 시켰나요? 맞습니다. 번역을? 저희도 이번에는 원래는 번역가 분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수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면서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정말 와닿는 이유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게 프롬프트는 명령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거면 인공지능이 도래가 될수록 어떻게 얘랑 잘 이야기해서 좋은 결과로 야 이거 좀 해줘라고 할 줄 아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이 AI의 코치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챗 GPT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결론이 그거였어요. 챗 GPT가 나오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또 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는. 근데 질문을 하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통섭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디테일한 그 팩트를 아는 것보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요.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해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지금 내가 받은 이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합당한지 혹은 이게 그 결론이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른 맥락의 사용에 내가 적합한지 사실 얘네들은 이거 판단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
그러니까 조금 그냥 있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분별력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맥락적으로 사회적으로 쟤 갑자기 왜 저런 말 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AI는 그렇거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 그 맥락과 상황을 잘 읽는 사람들일수록 더 AI 시대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습을 잘하는, 아마 아나운서님도 공부를 잘하셨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 뭐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먼저 미리 시험을 내가 스스로 내보고 그다음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사실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 나의 판단력을,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 메타인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챗 GPT가 득세를 하면서 중요해지는 게 인문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문학을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다. 대신 공부해 줄 것 같지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 특히 어떤 기술을 공부하는 것보다 뭐 뭐라고 해야죠? 사고 방식이나 뭐 네. 다른 뭐 문화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직업이 대체가 될 거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우리 세대에서는 조금 다 대체가 될 거라고는 안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고통스러울 분들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AI가 나타낼 수준으로 아웃풋을 내는 번역이나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근데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소설을 읽었는데 이런 맛이 이런 딱 이 적합한 언어를 네, 찾아냈을까? 어떻게 이런 이 글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번역이나 이런 통역이나 혹은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몸값이 오를 거예요. 오히려 두세 배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AI가 도래가 더 되면 될수록 사실 부익부 빈익부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날로그 영향이 그래서 오히려 완전 이 글맛과 세상에 없던 완전 창의적인 이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더욱 몸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설픈 전문가는 도태되고 탁월한 전문가가 살아남는 세상이 된다. 네. 자, 저희가 챗 GPT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엉터리 방터리로 대답했거든요. 정말요? 지금 좀 데이터가 쌓여내서 미리 한번 제가 해봤는데 조수빈 아나운서에 대해 알려줘 하니까 조수빈 아나운서는 한국의 인기 있는 여성 아나운서 중 한 명이야.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녀가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문적이며 친근한 스타일로 돋보여. 너 공부를 많이 했구나. 최근에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 검색이 도움이 될 거야.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딱 한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되게 부정확한 정보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아니니까 얘도 많이 늘었네요. 그럼요. 네. 갈수록 더 그래 될 거고요. 네. 더 나를 세우면서 AI는 저희의 비서화 될 겁니다. 네. 자, 2024년의 트렌드를 미리 알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거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 같이 나와보시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개편하고 첫 손님이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너무 영광이죠. 네. 너무 오늘 사실 아나운서님 너무 재미있으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그냥 말을 되게 편하게 하고 왔어요. 저 약간 대본도 거의 뭐 안 읽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잘 초대해 주시고 저 다시 한번 예.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빈둥님들 많은데 뭐 2024년에 이렇게 살아라. 저처럼만 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동 저자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